자, 요번 단어는 데이터베이스 관리라는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첫날 우리가 설치하는 과정에서 제공된 예제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이제 입력, 수정, 삭제, 조회를 한 거잖아요.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데이터를 구축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요. 가장 당장 빠르게 데이터를 이제 수집하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물론 그걸 나중에 되면 엑셀, CSV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CSV는 이미 저장 스킬을 우리가 배웠으니까. 근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야 되는 부분도 생겨요. 뭐 뭘로 저장하고는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은 CSV나 엑셀로 저장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나는 데이터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실무에서 다루는 것만큼 양이 많지 않아요. 기껏 많아봐야 뭐 100만, 한 몇십만 건 정도? 근데 실무에서 다루는 데이터는 그거랑은 이제 비교도 할 수 없게 양이 많아지니까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DBMS 시스템을 도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읽고 쓰고 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테이블이라는 걸 구축을 해야겠죠. 테이블을 생성하는 과정이에요. 크리에이트 문이라고 하고요. 이 크리에이트로 시작하는 구문을 SQL 분류상 DDL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디파인 랭귀지. 데이터 정의어. 크리에이트 테이블하고서 테이블 이름을 명시를 해주고요. 괄호를 열고 닫아요. 이 안에 내가 넣고 싶은 컬럼들을 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컬럼 이름 정의하고요. 일반 변수 이름 정하듯이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명시해주고요. 저장하고자 하는 값의 종류가 제한된다 그랬죠? 그리고 내가 너를 허용할 건지 아니면은 허용하지 않을 건지 여부를 난널 혹은 널이라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자, 뭐 MySQL하고 차이점은 안 보셔도 돼요. 우리는 지금 MySQL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기본 형식은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컬럼들을 다 나열하고 나면 맨 마지막에 프라이머리 키는 얘입니다 라고 하나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프라이머리 키를 지정하는 또 다른 방법이요. 이게 컬럼 이름 명시할 때 널이나 난널 뒤에 프라이머리 키라고 키워드를 추가해 주면은 이거 안 적어도 되긴 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그럼 데이터 타입은 뭐가 있느냐? 크게 문장, 숫자, 날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문장형, 다차2, 가변 길이 문자 데이터예요. 1에서 4000바이트 정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차는 고정 길이에요. 가변 길이하고 고정 길이가 차이가 뭐냐면은 여기 n으로 들어가는 게 저장 가능한 글자 수거든요. 여기를 둘 다 10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차에 10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헬로라고 저장을 한다. 그러면 10글자를 저장하라 그랬는데 5글자가 들어갔잖아요. 얘는 고정 길이에요. 그래서 뒤에 공백이 5개가 따라 붙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차는 무조건 여기 지정된 글자 수를 맞춰요. 10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20글자를 저장한다. 이거는 버전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에러가 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초과되는 글자를 잘라버릴 수도 있고요. 이번 버전에서 제가 요건 테스트를 못 해봤어요. 다차 같은 경우는 베리에이블이에요. 앞에가 베리에이블 캐릭터. 그러니까 길이가 변한다는 거예요. 다차 2타입으로 해놓고 헬로라고 저장하면은 뒤에 공백이 따라붙는 게 아니라 저장 공간이 알아서 5글자용으로 줄어들어요.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게 최대 글자 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정된 것보다 적은 글자가 들어갈 때 알아서 공간이 축소되기 때문에 뒤에 공백이 붙을 일이 없다라는 게 베리에이블 캐릭터고요. 차는 무조건 지정된 글자 수를 유지한다. 그래서 바차 같은 경우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게시글 제목, 우리가 통상적으로 적는 거의 모든 것들을 바차로 저장을 하고요. 차 같은 경우는 글자 수 고정되어 있는 거, 우편번호, 혹은 주민번호. 주민번호는 지금 뭐 수집 금지돼 있죠, 지금.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그 메일 리스트 가입이라든지 뭐 마케팅 문자 받기 뭐 이런 거 yes or no로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YN으로 저장을 해요. 한 글자니까. 어떤 분들은 숫자 타입으로 한 다음에 1하고 0으로 저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숫자 같은 경우는 한 글자건 10글자건 간에 바이트 수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캐릭터 같은 경우는 한 글자만 저장하겠다라고 한 바이트만 저장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게 더 용량이 더 간소화돼요. 그래서 저는 yes or no로 처리하는 것들도 차 한 글자짜리로 많이 써요. 뭐 제 스타일인 거니까. 자, 롱, 가변 길이 문자 데이터고요. 일단 용량이 어마어마하죠. 2기가. 2기가면은 거의 웬만하면 백과사전이 들어갈 정도예요. 텍스트면. 그래서 게시판 본문 같은 거 저장할 때 쓰고요. C 블록, 얘도 가변 길이에요. 4기가까지 저장되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게시판 본문, 이런 것들 저장할 때 쓰는 건데요. 그 용도에 따라서 내가 2기가까지 허용할 건지 4기가까지 허용할 건지를 결정하시면 돼요. 넘버, 숫자입니다. 괄호 안의 내용을 생략할 경우에는 정수예요. 근데 괄호 안의 내용을 세팅을 하면은 전체 자릿수와 소수점 이하 자릿수로 바뀌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저장하면서 소수점 자리까지 저장하는 경우 저는 거의 진짜 못 봤거든요. 통상적인 데이터는 소수점이 잘 안 나와요. 위도 경도가 아닌 이상은 저장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위경도가 아닌 이상 거의 쓰실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뭐 분석 같은 거 할 때 소수점 값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는 원데이터는 정수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분산이나 표준표차 같은 거를 적용해서 소수점이 나오는 거지, 원데이터는 거의 정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날짜 타입의 데이트. 네. 얘는 뭐 저장 가능한 범위가 되게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말고도 데이터 타입들이 더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말고 다른 애들은 안 써봤어요. 쓸 일이 없었어요. 자, 기본키 지정하는 거. 아까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컬럼을 명시하고 널이나 낱널 뒤에 primary key라고 지정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거 안 쓰고 다 나열한 다음에 마지막에 primary key는 얘입니다 라고 지정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랬죠? 널을 허용하지 않을 거면은 낱널이라고 표기하고요. 널을 허용할 거면은 그냥 널이라고 표기하면 되고요. 아예 널인지 낱널인지를 명시하지 않으면 널 허용이 기본이에요. 자,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나면 그 테이블의 기본 키로 저장할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죠. 이 시퀀스를 저장할 거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키를 보통 넘버 타입으로 만들어요. 근데 이제 관공서 프로젝트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기본 키를 넘버 타입이 아니라 캐릭터 타입으로 만드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도서 번호 혹은 주문 번호 이렇게 하면은 일반적인 숫자예요. 근데 관심 있게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번호 같은 거 하면 뭐 5R2023120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글자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주문번호라고 부르면 안 되는데 원래 주문 코드라고 불러야 되거든요. 일련의 코드 체계를 갖는 경우가 있어요. 알파벳 같은 거 섞어서. 그때는 넘버 타입이 안 되겠죠. 주로 관공서 같은 데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코드 체계로 가는 거. 왜냐면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번호가 아니라 코드 체계를 기본으로 삼거든요. 이때는 시퀀스를 못 써요. 근데 코드 말고 그냥 숫자로 하세요. 그게 편해요. 자, 생성된 시퀀스는 이렇게 호출할 때마다 일씩 증가되는 값이 들어온다 라고 했죠. 이건 아까 인설트에서도 설명한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id라는 이름의 컬럼 int 정수고요. 프라이머리 키고요. 자동 증가 형식을 갖습니다. 메모라는 컬럼 바차2고요. 255글자예요. REG 데이트, 레지스트레이션 데이트 줄여서 저는 REG 데이트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데이터 등록 일시. 그래서 날짜 타입의 컬럼을 갖는 my 테이블을 만들어라 라고 하면은 테이블을 먼저 만들건 시퀀스를 먼저 만들건 순서는 상관없어요. 어쨌건 이 테이블하고 짝짝꿍 지어질 시퀀스 하나 만들어주고요. 1부터 1씩 증가. 그리고 my 테이블을 만드는데 필드 이름 id. 정수를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넘버에다가 숫자 안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프라이머리 키는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낱널이에요. 프라이머리 키의 특징이 무조건 낱널이에요. 메모, 바차2 255자, 뭐 여기 따로 명시 안 했는데 낱널로 만들었네요. 날짜도 데이트 타입. 프라이머리 키는 id입니다 라고 해서 지정해줬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테이블이 직접 만들어집니다. 테이블을 지울 때는 드롭 테이블이라고 하시면 돼요. 인설트, 업데이트, 딜리트는 그나마 트랜잭션이라는 게 있으니까 혹시라도 한번 되돌릴 기회가 한 번은 있어요. 드롭 명령어는 한 번 날리면 진짜 못 되돌려요. 테이블이 통째로 날아갑니다. 드롭 테이블, 마이 테이블 하면은 삭제가 되겠죠.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수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보통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우리가 다룰 데이터에 어떠한 항목들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 라는 것들을 먼저 구상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그럼 이제 저장될 데이터들을 구상을 하면은 그 데이터를 보관할 테이블을 먼저 만들고 들어가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테이블을 설계를 하는데 설계가 혹시라도 잘못되면 수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빈번하게 발생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도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alter table이라고 하는 명령을 씁니다. alter table 한 다음에 수정할 테이블을 지정을 하고요. 뒤에 명령어를 붙여요. 명령어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명령어를 쓰는가에 따라서 뒤에 딸려오는 옵션이 바뀌어요. 테이블 이름 변경, 테이블 컬럼 변경, 컬럼이나 제약 조건 추가, 컬럼 수정, 컬럼이나 제약 조건 삭제. 제약 조건은 지금 우리 기본키 제약 조건 봤었죠? 일단 테이블 이름을 바꿔볼게요. 아까 드롭 테이블 실습하라고 되어 있는데 예제를 수행하려면 마이 테이블을 다시 한번 만들어야 돼요. alter 테이블 마이 테이블, rename to my test. 그냥 직역하면 되시죠. 마이 테이블의 이름을 마이 테스트로 rename to 바꿔라요. 자, 이번에는 데이트 형식의 edit date, 수정일시라는 컬럼을 낱널 형태로 추가해 볼게요. alter 테이블, my test를 수정할 건데 테이블 이름 바꿨으니까 이걸로 가야죠. 추가해라. edit date를. 자, 요 뒤가 다 옵션이에요. 명령어죠.
자, edit date 컬럼을 date 타입으로 낱널로 추가해라. 그러면 desc 명령 내렸을 때 추가된 필드가 보이죠. 컬럼을 추가할 때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자, id, 메모, reg date 이게 수정되기 전 상태였죠. 여기에 만약에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데이터가 셀렉트 했을 때 나오는 게 한 건도 없으면 추가되는 필드가 낱널로 가능해요. 근데 데이터가 저장돼 있다. 이렇게 저장돼 있는데 여기에 edit date라는 필드를 추가한다. 근데 낱널이다?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에러 나요.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상태에서 추가되는 필드는 무조건 널 허용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미 데이터가 저장돼 있는 테이블에 추가되는 필드는 무조건 널 허용으로밖에 못 들어갑니다. 저는 이거 무조건 낱널로 넣어야겠습니다. 안 돼요. 못 해요. 무조건 널 허용으로밖에 못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회하느냐? 일단 널 허용으로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에디트 데이트로 업데이트를 쳐야 돼요. 업데이트, set, 에디트 데이트는 뭐 무슨 값으로 바꿔라. where 에디트 데이트가 방금 추가됐으니까 널 허용이라 그랬죠? is null인 거를. 이렇게 하면은 필드가 추가될 때는 다 널 상태로 추가되는데 업데이트절을 때리면 값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낱널로 한번 또 바꿔줘야 돼, 이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필드는 무조건 낱널이에요. 무조건 널 허용이에요. 낱널을 쓰고 싶다면은 업데이트를 친 다음에 빈 값을 다 없애고 나서 낱널을 다시 걸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자, 컬럼의 이름 수정입니다. 단순히 이름만 수정하는 거예요. my test 테이블에서 rename 컬럼 메모를 to content로 바꿔라. 그러면 메모라는 필드가 컨텐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자, rename 컬럼은 단순히 컬럼 이름만 수정하는 거고요. 아까 뭐 널 허용을 낱널로 바꾸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데이터 타입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컬럼의 타입이나 널 같은 거를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modify입니다. my test 테이블을 지금부터 수정을 할 건데 컨텐트라는 필드를 이렇게 바꿔라. 컨텐트라는 컬럼을 바차2에 512, 그 다음에 낱널로 바꿔라. 강사님, 저는 데이터 타입은 그대로 유지하고 널 여부만 바꾸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요. 에디트 데이트를 나중에 낱널로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여기 데이터 타입은 기존이랑 똑같이 한번 더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근데 컬럼 바꿀 때 고려사항, 컬럼의 크기를 늘릴 수는 있지만 줄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존 데이터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10글자가 저장되어 있는데 저장 공간을 5글자로 줄이라 그러면 나머지 어떻게 해요? 근데 만약에 그 컬럼이 널 값만 갖고 있거나 테이블에 아무런 행도 없다면, 셀렉트 했을 때 나오는 게 하나도 없다면 컬럼 폭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못 건드린다는 얘기예요. 늘릴 수는 있지만. 어떤 컬럼이 널 값만 갖고 있으면 데이터 유형을 바꿀 수도 있어요. 해당 컬럼에 널 값이 없을 경우에만 낱널 제약 조건을 추가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이거? 여기 있는 것도 읽어보면 다 당연한 거예요.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함부로 못 바꾼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 널 값만 갖고 있거나 테이블에 아무 행도 없으면 컬럼의 폭을 줄일 수 있다. 컬럼 삭제입니다. alter table my test에서 edit date라는 컬럼을 드롭해라. 기본 키 해제. my test에서 프라이머리 키를 드롭해라. 기본 키 설정. my table에서 alter table my table add constraint 하면서 이때는 기본 키에 별칭을 하나 정해줘야 돼요. 프라이머리 키, id 컬럼을 기본 키로 지정해라. 근데 아까 우리 create table에서 기본 키 이름 따로 명시 안 했잖아요. 그때는 오라클이 임의의 값을 알아서 부여하거든요. 네, 나중에 추가할 때는 이름을 잡아줘야 돼요. 이거 뭐 이름 잡아준다고 해서 쓸 일은 없어서 create 할 때는 일부러 안 잡아줬어요. 자, 요번 글씨 여기까지만 정리할게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식사 다녀오시고요. 참조키라고 하는 거, 요거는 오후에 얘기합시다. 자, 컬럼의 폭이 지금 여기서 512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차 같은 경우는 처음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일단 512바이트에 대한 파일을 만들어요. 좀 더 와닿기 편하게 메가라고 해볼까요? 데이터 하나 저장할 때마다 일단 512메가짜리 파일을 일단 만들어요. 근데 거기 한 글자밖에 저장이 안 됐어. 그럼 파일 용량은 512메가인데 여기 한 글자만 꼴랑 저장돼 있는 거야. 또 저장하면 이번에 B라고 한 글자만 꼴랑 저장하는데 그럼 벌써 1기가죠. 낭비잖아요. 그래서 바차 같은 경우는 이 경우에 512메가짜리 파일을 만들었다가 한 글자밖에 안 되면 딱 요만큼만 버리고 나머지를 지워요. 근데 다른 데이터 타입은 그렇지 않다는 거지. 지정된 만큼의 파일을 무조건 만들어요, 하드디스크에. 그러면은 거기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조금밖에 없으면 하드디스크 공간 낭비잖아요. 그리고 파일의 용량이 크면 이 내용을 읽거나 쓰거나 수정할 때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서 파일 복사할 때 사진 하나 복사하는 거랑 동영상 복사하는 거랑 시간 다르죠? 그 이치예요. 데이터가 들어있건 안 들어있건 일단 그 용량을 잡아먹는다고. 그러니까 512메가짜리 동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이게 앞에 1초 빼고 나머지 다 까만 화면이야. 그럼 애당초 동영상 파일을 512메가짜리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한 1메가짜리만 만들어서 거기에 1초만 영상 넣어도 되잖아. 그 개념이에요. 자,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깊이가 좀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예제 테이블이 이제 교수 테이블, 그 다음에 학과 테이블이 있죠. 자, 프로페서 테이블에 보면은 각 교수의 소속 학과를 의미하는 학과 번호 필드가 있는데요. 이 학과 번호 필드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존재하는 값만 가져가야 돼요. 만약에 이 프로페서 테이블에 500번인 교수의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 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런 학과가 학과 테이블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유령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애당초 테이블을 만들 때부터 이 DPTNO 필드 교수 테이블을 A라고 치고요. 이 DPTNO를 스몰 a라고 말할게요. 학과 테이블을 B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이제 이 스몰 a 필드는 학과 테이블의 DPTNO에 있는 값만 가져와야 됩니다. 이거를 테이블 A가 테이블 B를 참조한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럼 이 DPTNO에는 반드시 학과 테이블에 있는 값만 저장해야 되죠.
그렇게 옵션을 걸 수 있어요. 그렇게 걸린 옵션을 외래키 혹은 포린키라고 불러요. 참조키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자, 이것도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 때 옵션을 걸 수 있는 거예요. 자, 잠깐 다시 앞으로 와서 지금 학과 테이블에서 DEPTNO는 프라이머리 키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교수 테이블에서 프로프 NO가 프라이머리 키죠. 그러면은 학과 테이블 쪽에 DEPTNO는 중복이 안 되죠. 근데 교수 테이블의 DEPTNO는 프라이머리 키가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는 중복이 되죠. 그렇잖아요. 한 학과에 교수 한 명밖에 근속을 못할 리는 없잖아요. 같은 학과에 여러 명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떤 테이블의 일반 컬럼이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는 경우, 이게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설계 과정에서 도형으로 그릴 때 이쪽이 여기 아래 거요. 이쪽이 학과, 이쪽이 교수가 돼요. 그래서 교수 쪽에는 DEPTNO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N개라는 의미로 여러 개다라고 이렇게 산발이로 표시를 하고요. 학과 테이블에는 프라이머리 키니까 한 개밖에 없잖아요. 선이 한 가닥밖에 없어요. 이거를 1대 N 관계라고 불러요. 한편 테이블 간에 이렇게 참조가 되면은 부모 자식 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식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가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를 참조하면 양쪽에 둘 다 1밖에 없죠. 이때를 1대1 관계라고 해요. 자, 이거를 지금 참조키라고 부르거든요. 참조 관계라고 부르는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공부하면은 이 참조 관계가 용어가 또 바뀌어요. 카디널리티라고 바뀔 거예요. 카디널리티가 나오면은 참조키를 얘기하는 거다. 자, 우리 예제에서 학과 하나에는 교수 여러 명이 소속될 수 있죠. 그리고 학과 한 곳에는 학생 여러 명이 소속될 수 있죠. 또한 교수 한 명한테는 학생이 여러 명이 소속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대 N 관계가 성립이 돼요. 처음에 데이터를 구성할 때 우리 조인 처음에 배울 때 왜 교수 이름하고 학과 이름하고 같이 저장되어 있게끔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처음에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요. 그래 놓고 이제 데이터 원자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게 돼요. 그 쪼개는 과정에서 참조키를 설정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을 데이터 정교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성을 위해서 테이블 구조를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참조키를 설정하는 과정이죠. 여기서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1정규화, 2정규화, 3정규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건 너무 이론적인 얘기니까 그건 이제 아마 사지선다 같은 걸로 선택하게끔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정규화에 관련돼서도 그 시험 직전에 좀 체킹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쪼개고 나면 그 대부분의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이 데이터베이스하고 연동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짜거든요. 그러면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프로그램 하나만 짜면 되는데 테이블이 쪼개질 때마다 일이 몇 배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거기에 쿠데타를 일으켜요. 1대1 관계는 어차피 얘네를 합쳐도 데이터가 중복될 일이 없어요. 양쪽에 하나씩밖에 존재 안 하니까 합쳐봐야 중복될 일이 없어요. 1대 N 관계는 합치는 과정에서 학과 하나에 교수가 3명이면은 3줄이 들어가야 되니까 3개가 겹치죠. 그러니까 이거는 쪼개는 게 맞는데
1대1 관계로 쪼개진 거는 이거 뭐하러 쪼개? 다시 합쳐. 라고 개발자들이 반기를 들어요. 이거를 역정교화라 그래요. 제가 공부할 때는 역정교화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했거든요. 그냥 개발자들이 꼼수 쓰는 걸로만 여겨졌었는데 요즘은 역정교화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나오더라고요. 책 같은 데 봐도. 참조키를 설정하면서 데이터를 쪼개는 과정을 데이터 정교화라고 한다. 1정교화, 2정교화, 3정교화까지 있는데 각각의 차이는 그 자격증 시험 공부하실 때 한번 이론적으로 암기를 한번 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참조키라고 부르는 이 관계가 시험 볼 때는 카디널리티라고 소개된다. 자, 그러면 이제 참조키를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create 테이블, 테이블 이름 한 다음에 테이블 쭉 만들죠? 기본키까지 설정하죠? 그 다음에 참조키를 설정할 때는요, 포린키. 내 테이블에 어떤 컬럼이, 레퍼런시드, 다른 테이블의 특정 컬럼을 참조한다. 만약에 이 테이블이 프로페서다. 그러면 프로페서 테이블의 DEPTNO가 디파트먼트 테이블의 DEPTNO를 참조한다. 자, 이렇게 참조키가 설정이 되면 제약 조건이 만들어져요. 프로페서의 DEPTNO는 반드시 디파트먼트에 있는 값만 넣어야 돼요. 아무 값이나 집어넣으려고 그러면 에러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스튜던트 테이블이나 프로페서 테이블에 인서트를 할 때 DEPTNO 값을 아무거나 넣으면 에러 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디파트먼트 입장에서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101번 학과에 소속돼 있는 교수도 여러 명이 있고요. 학생도 여러 명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학과 데이터가 삭제되면 그럼 거기에 소속돼 있는 교수랑 학생은 어떻게 해? 한꺼번에 다 자르고 한꺼번에 다 퇴학시켜.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참조를 받고 있는 데이터는 참조하고 있는 자식 데이터가 삭제되기 전까지 먼저 삭제될 수 없어요. 이것도 시스템이 거부해요. 자, 원본 예제 데이터는 딱히 건드리지 말고 새로 테이블 하나 만들게요. 시퀀스로 그레이드라는 이름의 시퀀스 하나 만들었어요. 성적을 담을 거예요. 스코어라고 하는 게 맞나 싶었는데. 자, 테이블을 만들면서요. 이 테이블의 고유한 일련 번호. 그래서 일련 번호 필드를 프라이머리 키로 지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학생의 성적이니까 학번 데이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과목과 점수들을 저장하게 했어요. 과목 이름과 점수. 그러면은 뭐 학생이 10011이다. 그러면은 뭐 국어에 82점, 10011에 수학에 67점, 뭐 이런 식으로 점수들이 아래로 쌓일 거예요. 과목 이름과 점수. 이렇게 하면 레코드를 늘려나가는 거는 개수 제한이 없으니까 몇 과목을 점수를 기록할 수는 무제한이 돼요. 근데 이런 테이블을 짤 때 학번, 그 다음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과학 점수 이렇게 넣으면은 10110번 학생이 국어 72점, 영어 61점, 수학 81점, 과학 90점 이렇게 넣으면 더 이상의 과목을 추가를 못해요. 테이블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 개수가 한계가 지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때 컬럼으로 항목을 구별할 때는 개수가 제한이 있을 때예요. 개수 제한이 없을 때는
종류를 따로 입력하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10110 국어 71점 이런 식으로 늘리는 거죠. 그럼 다른 학번이 또 들어와요. 10111 학생이 또 국어를 봐요. 얘는 국어 95점이야. 그럼 여기서 데이터 중복되죠. 그럼 과목이라는 이름의 테이블을 또 만드는 거예요. 과목명, 그 다음에 아이디값 1년 번호. 1번 과목은 국어, 2번 과목은 수학, 3번 과목은 영어.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 테이블은 어떻게 되겠어? 과목 이름이 아니라 과목 번호를 넣겠죠. 1번, 1번. 이렇게 하면 국어라는 값에 주목이 해소되잖아요. 이렇게 테이블을 쪼개는 과정이 정교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과목 이름을 직접 저장하게끔 했는데 이것도 제대로 만들면 과목 테이블이 따로 분리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점수. 자, 그러면 내 테이블, 이 그레이드라는 테이블에서 학번 컬럼이 스튜던트 테이블의 학번 컬럼을 레퍼런스이죠. 참조한다. 이러면 이제부터 그레이드 테이블의 스튜던트 STUD 애노 값이 포린키로 잡히는 겁니다. 넘어가 될까요? 이거는 지금 얘기하는 건 자격증이 무조건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이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 무결성 제약 조건, 기본키, 그 다음에 참조키 제약 조건,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도 해요. 지금 설명하고 있는 과정을 참조키 제약 조건 내지는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떤 책은 무결성 제약 조건의 종류라고 해서 기본키 제약 조건, 참조키 제약 조건을 구분하기도 해요. 뭐 관점의 차이인 거지 내용은 똑같은 거니까. 자, 그래서 이 그레이드 테이블에 인설트를 하는데 STUD 애노 값에 있지도 않은 값을 저장하려고 그러면 에러가 난다고요. 여기서는 a foreign key value has no matching primary key value. 참조키가 다른 테이블의 프라이머리 키랑 매칭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에러 메시지가 뜨잖아요. 이것도 버전이 제가 11G에서 캡처해서 이렇고 지금 21버전에서 아마 이것도 한글로 나올 것 같아요. 에러 메시지. 어쨌건 스튜던트 테이블에 저장되지 않은 값을 사용한 인설트 시에 에러가 난다. 이렇게 저장을 거부하게끔 옵션을 넣은 거예요. 이게 참조키예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스튜던트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넣으면은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죠. 그럼 반대로 스튜던트 데이터, 스튜던트 테이블이요. 스튜던트 테이블에 1010일은 자기한테 딸려있는 데이터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1010일 데이터를 삭제를 못해요. 딸린 자식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 그래서 스튜던트 테이블에서 1010일을 삭제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에러가 나요. 이것도 참조무결성 제약 조건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가 1010일 데이터를 삭제하고 싶다면 먼저 학생 데이터를 성적 데이터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학생 데이터를 지워야 온전히 처리된다. 근데 나는 이 학생을 지우고 싶었던 건데 얘를 지우고 그 다음에 뻥 났어. 그럼 학생 데이터는 안 지워지고 성적만 날아간 거죠. 어떻게 해? 그럼 그때 다시 롤백 해야죠. 이렇게 학생을 지우기 위해서 여러 개 데이터를 먼저 지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뭐라고 한다? 트랜잭션. DB에서 세 번째로 중요한 이론이 트랜잭션이에요. 그러니까 제약 조건 종류 그리고 트랜잭션 개념. 마지막이 데이터 정규화예요. 지금 말한 요 개념들은 자격증 시험에 무조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한 번씩 실습해 봅시다. 다음 거는 PLSQL이네요.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